도파민 네이션 지은이 애나 램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중독의학 교수,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 소장. 수만 건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를 이끌며 미국 정부와 상하원의 중독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애나 램키 교수는 인간의 뇌를 둘러싼 쾌락과 고통의 줄다리기를 풍부한 임상 사례와 최신 뇌과학, 신경과학으로 풀어낸다. 도파민의 유혹에서 벗어나 회복의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은 인간, 뇌, 중독에 관한 이해를 넓혀주고 삶의 균형을 찾는 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머리말 1부 1, 2, 3장, 2부 4, 5, 6장, 3부 7, 8, 9장 맺은 말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말,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끝에 놓인 추와 같다.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이 또 먹고 싶어지고 괜찮은 책, 영화 또는 비디오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의 균형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쾌락이 아니라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 책은 뇌가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는지를 신경과학과 뇌과학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나와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 더 좋은, 더 건강한 균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부 쾌락과 고통의 이중주 1장. 전 세계 사망의 70%는 흡연, 부족한 신체활동, 불균형한 식습관처럼 개선이 가능한 위험한 행동에서 비롯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자극함으로써 죽음에 처할 위험을 아는 채 살고 있다. 우리가 먹는 상당수의 음식에는 설탕, 소금,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는 수천 가지의 인공 조미료가 프렌치 토스트, 태국식 토마토 코코넛 비스크 같은 식품에 들어가 현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은 중독 대상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강박적 과용을 부추긴다. 영상은 입소문이 나는데 그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밈이 등장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혹자들이 온라인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은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보인다. 우리는 새떼들과 같다. 우리 중 하나가 날갯짓을 하면 전체가 하늘로 날아오른다. 1부 쾌락과 고통의 이중주 2장. 왜 우리는 전에 없던 부와 자유를 누리고 기술적, 의학적 진보와 함께 살아가면서 과거보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모두 너무나 비참한 이유는 비참함을 피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나는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건강한 젊은이를 포함한 점점 더 많은 환자가 질병이나 조직 손상이 없음에도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섬유 근육통, 골반 통증 증후군 등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신체 통증 증후군은 수와 종류의 측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몰아본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약물 중독 같은 극단적인 사례만 있지 않다. 현대인은 사소한 불편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의 뭐든지 하려 든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 시도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소피라는 내 환자는 한국에서 온 스탠퍼드 대학교 학부생이었다. 우울감과 불안감 때문에 도움을 받으러 나를 찾아왔었다. 그녀는 자신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캐스트 듣기 등 일종의 기기에 의존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수업을 받으러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듣지 말고 생각이 수면 위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해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녀는 못 믿겠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게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이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펼치는 거죠. 매번 자신을 피하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죠. 소피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하는 일이 새로운 생각과 기분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게 할 거예요. 1부 쾌락과 고통의 이중주 3장. 과학은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며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즐거운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감소하고 쾌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준점은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을 얻어야 쾌감을 느끼고 상처가 덜하더라도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기준 변화는 개인 수준뿐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의 뇌에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저울은 수평 상태, 즉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저울을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려는 강력한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쾌락 쪽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수평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진다. 반면 이후의 반응, 즉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진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 적응이라 부른다. 신경과학자 조지 쿱은 중독 대상에 과거와 같이 다시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 금단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희망적인 소식은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셈이다. 뇌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우리는 산책하기, 해돋이 구경하기, 친구들과 식사 즐기기 등 일상의 단순한 보상에서 다시 쾌락을 맛볼 수 있다. 3부 탐닉의 시대에서 균형찾기 7장 고통 마주보기. 고통은 몸 자체의 조절 항상성 메커니즘을 건드려 쾌락을 이끌어낸다. 우리가 느끼는 쾌락은 고통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럽고 반사적인 생리 반응이다. 고통에 간헐적으로 노출되면 본연의 쾌락 설정 값은 쾌락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고통에 덜 취약해지고 쾌락은 더 잘 느낄 수 있게 된다. 호메르시스는 추위, 열기, 중력 변화, 방사선, 음식 제한, 운동 등 해롭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이 조금 혹은 적당하게 주어졌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설치류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간헐적 단식과 칼로리 제한은 혈압을 줄이고 심박 변이를 높였을 뿐 아니라 수명을 늘리고 노화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까지 높인 것으로 관찰됐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떨까? 운동은 세포에 유독한 영향을 미쳐서 체온 상승, 유해산화제 생성, 산소 및 포도당 부족을 일으킨다. 하지만 운동이 건강을 좋게 만든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내가 내 환자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하루에 30분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운동은 내가 처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알약보다 기분, 불안, 인지, 활기, 수면에 더 깊고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2002년 당시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2배 더 오래 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됐는데 그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끔은 한번 일을 시작하면 그만두기 어려울 때가 있다. 깊은 몰입의 흐름은 그 자체가 마약과 같다. 몰입은 도파민을 분비하고 특유의 도취감을 낳는다. 이러한 무아지경은 부자 나라에서는 큰 보상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친구와 가족과 맺는 밀접한 관계를 가로막는다면 인생의 덫이 될 수 있다. 3부 탐닉의 시대에서 균형찾기 8장 있는 그대로 말하라. 모든 종교와 윤리 규범에서 솔직함은 도덕적 교리의 필수 요소이다. 심리 치료에도 솔직함은 큰 힘을 발휘한다. 장기적인 회복에 성공한 나의 모든 환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 유지의 핵심 요소로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에 힘쓰고 있다. 나 역시 근본적인 솔직함이 강박적 과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특히 결점을 노출하고 어떠한 결과를 감수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중요한 전략이다. 근본적인 솔직함은 첫째, 우리 행동을 확실하게 의식하도록 한다. 둘째,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진실한 삶을 이끌어 현재 자신뿐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면 그 경험에 숙달할 수 있다. 정신치료의 맥락에서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든 친구에게 비밀을 얘기하든 일기를 쓰든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행동이 정리되고 그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여유 있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거짓말은 결핍의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 자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즉각적인 이득에 더 끌리고 그런 보상이 어느 정도 먼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은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너무 많은 분은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파민 과부하는 보상을 미루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여유 속에서 결핍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결핍 속에서도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 심리적 여유는 물질 세계 너머의 원천에서 비롯된다. 우리 바깥에 무언가를 믿거나 그것을 위해 매진하는 자세,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만들려는 노력은 비록 가난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에게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3부 탐닉의 시대에서 균형 찾기 9장 수치심의 역설. 수치심이냐 죄책감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위반 행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상대가 우리에게 거부, 비난, 회피의 감정을 드러내면 우리는 파괴적 수치심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 반면에 상대가 우리를 더 가까이 두고 구원 회복을 위한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는 친사회적 수치심의 사이클로 들어간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는 보상을 집단선이라고 언급했다. 집단선이 탄탄할수록 그 집단이 현재의 구성원들을 유지하고 새 구성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집단선의 개념은 가족, 친목단체, 종교 모임 등 모든 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 도파민이 넘치는 세상에서 자녀의 행복을 걱정하는 부모로서 나는 친사회적 수치심의 원칙을 우리 가정에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먼저 우리는 근본적인 솔직함을 가족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 상호 간의 솔직함은 수치심을 없애는 동시에 친밀감을 길러준다. 남편과 나는 희생과 낙인을 무릅쓰며 우리 가족의 집단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휴대폰이 없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괴짜 취급을 받았다. 처음에 아이들은 휴대폰을 사달라고 애걸하고 우리를 꼬드겼다. 하지만 얼마 후 이러한 차이를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았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자신에게 손가락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반 친구, 이웃, 직장 동료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와 비교한다. 하지만 내 환자들의 실제 경험에 따르면 친사회적 수치심은 자기애의 거친 면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를 지탱하는 사회적 연결망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며 우리의 중독 경향을 억제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건강한 효과를 낳는다.